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몸소 체감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도 이번에 그런 인간의 손에 피해를 입어서 외로운 지금 이라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 생각과는 다르게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때 진정으로 사랑하여 가르친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었는지 아픔이 갈수록 깨달리게 되었죠. 다들 마음이 아픈 게 사라지도록 부디 선종적인 가슴으로 사회적으로 따뜻하게 돌봐주길 바라요.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적에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저는 현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제 예비 신랑도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죠. 저희 두 사람은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는 같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슬픔도 기쁨도 같이 나누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결혼도 결심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저는 최대한 늦게 젊음을 다 즐긴 후에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연애를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예비 신랑이 뜬금없이 집에 인사 가자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도 예비 신랑을 통해 들었는지 제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데이트 중에 전화도 오고 정말 좋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느 날은 예비 신랑에게 얼른 저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이 많지 않았고 좋게 거절을 하면서 그냥 웃고 넘겼죠. 그렇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고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결심한 후 예비 신랑은 먼저 친정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던 옆 동네에 예비 시댁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저는 긴장이 되었지만 고향에 온 듯한 기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궁금한 게 많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둘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만나게 되었다고 내 어머니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아, 그래. 윤진호는 어디서 일하고 있는 거냐? 재민이 말 들어보니까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저는 친정집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민센터. 그럼 우리 재민이가 직급이 더 높은 거지? 시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에게 이것저것 묻던 중 제가 예비 신랑보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실 저는 9급 공무원이었고 예비 신랑은 7급 공무원이었거든요. 애초에 시험 준비를 할 때부터 저희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직급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급이 다른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두 사람이 같은 직급으로 있는 줄 아셨나 봐요. 많이 놀란 듯 보이길래 저는 혹시 이 문제로 시어머니께서 제게 싫은 감정을 가질까 봐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걱정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큰 실망을 내보이지 않으셨죠.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 공무원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먹고 살 수 있으면 될 거다. 9급이냐 7급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의식에 이것저것 과일을 차려주셨죠. 사실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면서 속으로 엄청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예비시댁 첫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시댁에서 마음 놓고 간단하게 차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죠. 사실 그날 저는 예비 신랑이 미처 취소하지 못한 지방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비시댁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차만 마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약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었고 예비 신랑과 함께 인사를 드린 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를 붙잡더라고요. 이은지, 너는 오늘 잡혀있는 약속 없지? 네, 따로 약속은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이, 그러면 나랑 여기서 더 놀고 가라.
이 큰 집에서 혼자 할 것도 없고 적적한데 나랑 같이 식사도 하고 시장 구경도 하러 가자. 엄마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붙잡는 게 어딨어? 그리고 거리도 있는데 나랑 같이 올라가야지. 시어머니는 같이 올라가야 한다는 예비 신랑의 말에 한숨을 크게 쉬면서 잔뜩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쓰여서 무시하고 갈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예비 시댁에 더 있다가 가겠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은 제 선택에 혼자 괜찮겠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 예비 시어머니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예비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는데 큰 문제가 있겠나 싶어서 괜찮다며 가라고 했던 거죠. 결국 예비 신랑은 알겠다고 하면서 집에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한 후 먼저 약속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실에게는 저와 예비 시어머니 둘만 남게 되었죠. 아무래도 집에 둘만 남게 되니 어색함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걸게 되었어요. 어머니, 혹시 저랑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같이 시장 갈까요? 세장은 무슨? 이따가 배달할 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네, 배달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받을 물건이 있으신 건가 싶다가도 순식간에 차가워진 듯한 시어머니의 말투에 불안감이 느껴졌죠. 그렇게 약 30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누군가 시댁 대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고 곧장 이상한 박스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많이 구매하셨나 싶었죠. 그런데 박스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절임 배추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달원이 떠난 후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돌아가더군요. 저한테 뜬금없이 김치 담글 줄 아냐고 묻더니 얼른 김치부터 담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그대로 얼음이 되어 움직이지도 않고 멍하니 있었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며 화를 냈어요. 하고 있는 거냐? 내 말 안 들려? 오늘 안에 김치 다 담그려야 한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갑자기 김치를 담그라니? 무슨 상황이긴. 내가 우리 아들의 와이프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다. 너 김치 다 담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얼른 시작해라. 저는 그러면 결혼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인사 오자마자 김치 담그라고 하는 집안의 며느리 될 생각 없어요? 내가 얘기했을 텐데 김치 담글 때까지는 못 나간다고. 얼른 서둘러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긴 시골이라 금방해진다. 예비 시어머니는 혹시나 제가 친정에 연락을 하거나 신고라도 할까봐 휴대폰과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저 몰래 챙겨서 숨겨놓았죠. 그리고는 얼른 시작하라면서 재촉을 해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휴대폰과 지갑도 없는 상황이었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김치를 담글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떻게든 휴대폰을 찾아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한다고 해도 지방에서 2, 3일 정도 있다가 올 예정이었기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도망을 갈까 봐 대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저는 이대로 억울하게 김치를 담그고 싶지 않았고 몇 번이고 나가려고 시도를 해보았어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가 예전에 체육교사로 있었다고 하더니 힘으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저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멸치마냥 이리저리 휘둘렸거든요. 결국 저는 혼자 발을 동동거리면서 무도 썰고 양념도 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라며 시켜놓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다가와서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죠. 너는 어떻게 배워 먹었길래 무 하나를 제대로 못 살아? 아, 그렇게 두껍게 썰면 무의 양념이 제대로 배어들겠냐? 어머니, 요즘 채칼도 잘 나오는데 집에 가지고 계신 거 없으세요?
그런 거 없다. 요즘 것들은 앉으나 서나 몸이 편하려고 도구부터 찾네.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에 혀를 끌끌 차면서 도구를 찾을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정성스럽게 썰어 김치를 담그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속이 터졌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무를 하나하나 손으로 썰어야 했죠. 그러고 나서 손으로 썰어 놓은 무와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섞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순조롭게 김치를 담그고 있는 게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일부러 저 몰래 양념장을 망쳐놓고 맛이 왜 이러냐며 화를 내는 거예요. 아, 뭐야 양념장 맛이 왜 이래? 너 여기에 뭘 집어넣은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간 본 건데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을 급히 양념장을 손으로 찍어 보았죠. 간을 본 지 5분도 안 되어서 맛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저 몰래 무언가를 추가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여기에 뭘 넣으신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망쳐놓고 본인을 의심하는 거냐면서 양념장이 담긴 통을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한 짓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결국 엎어진 양념장을 정리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양념장에 대한 트집을 잡더니 저에게 폭언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나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죠. 내 어미가 그따위로 가르치디. 대체 집에서 어떻게 배워 먹었길래 김치 하나를 제대로 못 담궈. 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제 친정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가만히 못 있으면 어쩔 건데? 아이, 그리고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대답이야. 이래서 집안에는 사람이 제대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앞으로 너를 며느리로 부릴 생각하니까 아주 갑갑하다. 갑갑해. 어머니 며느리를 부린다니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도우미처럼 생각하시면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으세요. 뭐라고, 내가 말대답하지 말랬지? 우리 아들이 구미호 같은 애한테 먹혀서 고생길이 훤하네. 그거 공무원 주제에 어딜까? 및 즐겁고 예비 시어머니는 이보다 더 심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고 저를 종처럼 취급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본인 마음에 들면 김치를 담그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모든 일이 생겨난 것은 제가 예비 신랑보다 직급이 낮은 9급 공무원이기 때문이었죠. 전 여기서 왜 이런 말들을 듣고 있어요? 하나 너무 서러웠지만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막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큰 통을 제 쪽으로 던지면서 덜른 김치나 버무리라 요구시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통에 김치를 버무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대문 쪽을 보니까 사람 그림자가 하나 있는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절임 배추 배달이 오고 난 후 예비 시어머니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었기에 대문이 살짝 열린 채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나는 기회를 노려 휴대폰과 지갑을 챙겨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도망치려는 셈법마다 예비 시어머니가 방해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도망치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후회할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문 쪽에 사람의 형태를 닮은 그림자가 계속 보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려 사람인지 확인하고자 대문 옆으로 지나가는 척을 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대문 옆으로 힐끗 살펴보게 되었는데 살짝 보니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팔에는 제가 엄마 생신 때 만들어서 선물로 드린 팔찌를 찾고 있었죠.
저는 그 팔찌를 보고 설마 엄마가 예비시댁에 찾아온 건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도 제가 문 쪽을 힐끗 보고 지나가자 본인이 왔다는 것을 눈치챘구나 싶었던 것인지 대문을 힘차게 열면서 안으로 들어왔죠. 설마 했는데 예비시댁을 찾아온 사람은 엄마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있었는지 모두 지켜본 듯 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예비시댁에 찾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나 그걸 생각할 겨를 없이 꼼짝도 못하고 잡혀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제 살았다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예비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당신, 안내처럼 쟤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야. 인사 보내놨더니 감히 김장을 시켜. 내 딸, 당신이 이윤지임을 알아. 그래, 내가 이윤지 어미다. 감히 내가 내 귀한 외동딸을 부려먹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니 이상하다. 오늘 너 가만히 앉을 테니까 각오해. 너 내가 못 본 사이에 친정에 몰래 연락이라도 한 거냐? 야비안의 어미한테 시어미 뒤통수나 치라고 배웠어.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친정 엄마가 나타나자 제가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친정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괜한 사람 잡지 말라고. 본인이 이곳에 왜 왔는지는 조만간 알게 될 테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했죠. 저는 친정엄마가 예비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난리치는 사이에 안방에 들어가서 제 가방을 찾았어요. 다행히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것을 발견했고 불쑥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못했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발견하자마자 밖으로 나갔고 친정엄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를 멱살을 놓더니 곧장 제 손을 붙잡은 채 그 집을 나오게 되었죠.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는 대문 밖까지 쫓아나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저희 모녀는 그냥 무시해버렸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친정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일이 속상하셨는지 저에게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아니, 너는 왜 거기서 팀장을 하고 앉아 있어? 그 사람이 시킨다고 그대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도망치던지 아니면 경찰이 부르던 채 써야지. 아니, 다들 어떻게든 그 집 나오려고 했는데 휴대폰이랑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긴 상황이었어. 게다가 도망가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문 앞에 갈아먹고 못 나가게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야. 어머니는 무슨 아줌마라고 해? 그 뭐 이상식 한 여편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가 못나서 그 집 김장을 해줘. 그리고 재민이는 너만 놔두고 대체 어디 간 거야? 재민 씨 지방에 약속 갔어. 나랑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 아줌마가 못 가게 붙잡았고. 속상해서 진짜 그 여자 반쯤 정신 못 차리게 만든 여자가 말았어. 지가 뭔데 내 딸한테 그딴 일을 시켜. 친정엄마는 많이 속상하셨는지 이동하는 내내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부모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더군요. 예비실에게서는 정신이 없어서 물어볼 새가 없었는데 친정엄마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거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아유, 엄마의 옆동네 출신인 거 몰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수경 이모 만나라고 한 거야. 수경 이모가 몇 달 전에 고향으로 이사를 갔어. 그래. 그런데 그 집이 재민 씨네 본가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아내가 그 집이 재민이네 집인 줄 알고 갔겠니? 사실은 내 시어머니 될 그 여자 만나러 간 거야?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했죠. 친정엄마가 예비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을 때 두 사람이 전혀 아는 사이 같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 본인이 예비 시어머니의 스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과거 학창시절에 예비 시어머니와 같은 학교에 다녔고 선후배 사이였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시 예비 시어머니 집은 동네에서 흔히 말하는 돈 많은 출세한 집이었다고 했죠. 아무리 여자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시절이었다고 하지만 그 집만큼은 달랐다고 했어요. 친척과 지인들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시집을 좋은 곳에 잘 보내기 위해서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했다고 하더군요. 당시 본인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매번 전교 1등만 하던 사람이었지만 옆 동네에 살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지적지력도 공부를 못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이 교사가 되고 싶다면서 떠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의 어머니는 답답했는지 학교 선배이자 전교 1등인 엄마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친정엄마를 찾아와서 예비 시어머니 좀 붙잡고 공부를 가르쳐 달라며 부탁을 했다고 했죠. 예비 시어머니의 어머니는 그때 당시 과외라는 게 많지도 않았고 있었어도 불법이었던 시절이라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대가는 있었다고 했죠. 예비 시어머니 집에 찾아와서 스승처럼 공부만 잘 가르쳐주면 수고비로 돈을 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친정엄마는 고민이 되었지만 당시 힘들었던 집안 사정을 생각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스승이 되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에 찾아가 공부를 가르쳤다고 했죠. 하지만 친정엄마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가 철부지에 망나니 같은 편이어서 가르치기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과외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숙제를 안 해오는 날이 훨씬 많았다고 했죠. 게다가 고집은 어찌나 센지. 처음에는 없는 집자식이 누굴 가르치려 드냐면서 본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정엄마도 기가 센 편이었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누가 이길까? 한번 보자 생각하면서 참을 인자를 수도 없이 그리며 가르쳤다고 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예비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어떤 방법을 쓰던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손만 안 올렸을 뿐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조리 다 써서 개과천선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는 친정엄마를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말을 잘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의 어머니는 변한 딸의 모습에 엄청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예비 시어머니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긴 채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한 후배를 만나기 위해 예비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예비 시어머니도 그 동네에 살면서 교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죠. 아무래도 서로 인연이 있으니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인사나 하고 갈 생각으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친정은 제 예비 시댁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나 싶었어요. 친정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가 스승과 제자 사이라니 상상도 못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친정 엄마가 하필이면 제가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간 그날 그 동네에 와서 저를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역시 부모 자식의 끈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소름 끼치게 알게 되었죠. 엄마, 그럼 어머니랑 스승과 제자 사이였는데 아는 척은 왜 안 한 거야? 어차피 나를 못 알아보고도 있고. 아니, 내가 그딴 짓을 당하고 있는데 굳이 왜 알려야 해? 이 인성이 안 된 그런 사람은 쉽게 넘어가면 안 돼. 앞으로 그딴 짓을 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참 교육해 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참 교육이라니. 어떻게 할 건데?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나랑 걔 사이에 과거 인연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봐보면 뭐 하나라도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뒷조사하고 다니겠다는 말이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과거의 인성교육을 소홀히 했던 것 같다. 당장 내일부터 아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아는 거 있나 물어보고 확실하게 교육시켜 줄 거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친정엄마가 정말로 예비 시어머니 뒷조사를 하고 다니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 친정엄마는 집을 나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정말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보고 다닐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본인 말이 빈말인 줄 알았냐고 정말로 알아보고 참교육을 해줄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선 예비시댁에 있던 동네로 찾아가 후배를 다시 만나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그럼 나도 같이 갈래. 나도 데리고 가 됐어? 엄마가 혼자 알아보고 다닐 테니까 너는 그냥 집에 있어.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비 신부인 내가 그런 거 알아보고 다니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엄마랑 어머니랑 멱살까지 잡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파혼밖에 없잖아. 그리고 어제 그렇게 당하고 왔는데 다운을 하더라도 참교육은 시켜주고 해야지. 친정엄마는 저에게 진짜 같이 갈 거냐고 여러 번 되물으셨어요. 하지만 제 선택은 바뀌지 않았죠. 결국 저는 친정엄마를 따라 나서게 되었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친정엄마 후배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 후배분은 예비 시어머니 이름을 듣자마자 고개를 졸라졸라 조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쁜 조카가 어째 이어져도 임순복계 아들이랑 이어졌대. 그러게나 말이야. 내 사위 될 사람이 학창시절에 붙잡고 공부를 가르치던 임순복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언니 얼굴은 아예 못 알아본 거야? 학교 다닐 때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제 못 알아봤대. 아니 나도 바로 알아볼 줄 알았더니 못 알아보던데? 그나저나 너 임신복에 돼 아는 거 뭐 없어? 내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 참교육 한번 제대로 해줘야지. 아유, 내가 어제 그랬잖아. 걔 학교 다닐 때랑 별반 다른 거 없다고 어렸을 때도 지네 집 부자라고 막눈이처럼 굴면서 다니더니 지금도 똑같아.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다니까. 뭐가 있긴 하구나. 빨리 털어놔봐. 저 또한 친정엄마 후배분의 말씀에 예비 시어머니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는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하시는 말씀을 녹음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 후배분은 자식도 멀리 살고 있고 알려지거나 말거나 관계없는 사람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곧장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친정엄마 후배분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친정엄마 후배분이 말씀하시길 예비시댁이 있는 동네는 워낙 좁은 시골이라서 그런지 선생님의 수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빨리 승진을 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학교 안팎으로 예비 시어머니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거나 모른 척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모두 떠받들어 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신이 나는 것인지 점점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평소에 돈이 많은 집안의 아이는 극진하게 대우를 해주고 없는 집안 아이는 무시를 하는 것은 물론 동네에서는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서 꼴불견 취급을 받고 있다고 했죠. 덕분에 학부모들도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도 예비 시어머니가 진절머리 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친정엄마 후배분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이모 어머니가 교장이니 학교에서는 힘이 있다. 저도 동네에서는 그냥 주민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저기 쓰시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아유, 그게 임순복이 동네 분야의장이랑 붙어 먹었거든. 맨날 둘이 팔짱 끼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트집 잡으며 다니는 거야. 동네에서는 부녀회장이 파워가 있으니까. 옆에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부녀회장만 없어지면 본인이 동네 대장 흉내내고 다닌다니까 걔가 동네 부녀회장이랑 붙어 먹었어. 아, 여간 망나니 짓하는 것은 선수예요. 선수 언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대박은 따로 있어. 내가 6개월 전에 여기 이사 와서 얼마 전에 친해진 사람이 한 명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말해준 건데 동네 사람들이 시시하는 소문 하나 있더라고, 소문.
임순복이 뭐 큰일이라도 저질렀어? 친정엄마 후배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했더니 예비 신랑의 조카가 큰 사고를 친 듯 보였어요. 알고 보니 예비 신랑 형이 사고를 쳐서 일찌개를 낳아 벌써 중학생인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비 시어머니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손주가 망나니 아빠가 있는 가난한 집 아들과 싸우게 되었다고 했죠. 소문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예비 시어머니 손주가 먼저 시작한 일이었고 가난한 집 아들은 일방적으로 당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 손주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될까봐 그 집의 아빠에게 돈을 주고 그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워서 전학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친정엄마 후배분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평소 예비 시어머니 행동을 보아 소문이 진짜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은 예비 시어머니가 무서워 몸을 살해할 거라고, 특히 아이 있는 집들은 자식 걱정이 되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할 테니 아무한테나 가서 물어봐 지를 그리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아이의 이름과 단위, 학교 이름, 집 주소를 적어주며 찾아가서 잘 설득해 녹취를 받아보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 모녀는 그 종이를 받아서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바로 찾아가 볼까 싶었지만 시간도 많이 늦은 상황이었고 무작정 찾아갈 일은 아닌 것 같았죠. 아무래도 그 아이에게는 큰 상처일 텐데 괜히 복수를 한다며 마음을 후벼파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볼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을 했었죠. 그러나 일주일이 되던 날 한번 조심스레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어요. 어찌되었건 예비 시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했던 짓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교육청에 알려지게 된다면 충분히 교장직에서 내려와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아이는 전화가 가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두 사람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하는 복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예비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옆 동네로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그런데 동네로 이동하는 도중에 친정엄마가 계속 울리는 제 핸드폰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비 신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윤지야, 아까부터 내 휴대폰이 계속 울리던데 재민이 연락이지? 그날 이후로 끊임없이 연락이 오네. 주민센터에도 찾아간 건지 동료들도 며칠 휴가 낸 거. 재민 씨가 모르고 있는 거냐면서 무슨 일이냐? 계속 연락해오고. 그래도 재민이한테는 연락 한 통 해줘야 하지 않을까? 오늘 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얘기는 해봐야지. 재민이는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 어머니한테 대충 얘기 듣기는 했을 거야. 그리고 이번 일 끝나면 연락해서 정리하려고 했어. 사실 저는 그날 이후 예비 신랑과는 전혀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연락이 오면 일방적으로 피하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그 아이를 만나러 이동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제 휴대폰이 울려댔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계속 전화가 오니 신경이 쓰였나 봐요.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면 어쩌냐고,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셨죠. 물론 저도 이게 예의가 아닌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일단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뒷조사에만 집중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도 예비 신랑에 대한 연락은 무시한 채 친정 엄마 후배분이 적어주신 학교 앞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학생인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죠. 당연히 그 아이는 아버지가 무서웠는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희 모녀는 교장 선생님의 죄가 알려지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면서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예비 시어머니보다는 본인 아버지가 더 무서웠나 봐요. 계속해서 저희 모녀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희 모녀는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은 힘들겠다 생각했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죠. 그러던 중 저희 앞에 어떤 여자 학생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아이와 나누시는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저도 교장쌤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중학생 시절에 억울하게 전학을 가야 했고요. 저희 모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시간이 지난 일이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 여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 여학생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에 본인도 억울하게 40분 거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본인이 없는 집 자식인데 그때도 예비 시어머니가 없는 집 아이들을 엄청 차별했다고 하더라고요. 돈 있는 집들은 학교에 내는 운영비 액수가 다르고 파워 자체가 다르니까 그걸로 애들을 돈 있는 집과 없는 집으로 나누어서 힘들게 했다고 했죠. 본인은 그때 없는 집 자식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부를 때마다 야, 너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돈 없는 집안애가 무슨 공부냐며 교장실 청소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엄청 무시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분만이 아니라 본인도 돈 많은 집 아이랑 다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돈 많은 집 아이 편을 들고 본인을 징계주며 학교에서 내쫓았다고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징계 꼬리표를 달고 40분 거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옆 동네에도 학교가 생겨 전학을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본인이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라고는 예비 시어머니가 교장으로 있는 곳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학을 가게 되면 무조건 40분 거리에 있는 학교로 가야 했던 거죠. 그 여학생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본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진술을 하라고 했다. 해주겠다며 저에게 번호까지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학을 갔다는 중학생 아이도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아줌마. 저도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응, 아까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하겠다면서 얘기해도 괜찮겠어? 네, 아까 그 누나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대신 꼭 교정 선생님 벌 받게 해주셔야 해요. 그 중학생 아이는 그날 저희 모녀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먼저 본인에게 막말을 하고 손을 올린 것은 예비 시어머니의 손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다 뒤집어쓰고 옆 동네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전화기를 오기 전에 교장실 청소를 하다가 어떤 서랍에서 아버지가 쓴 각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언제 쓸지 몰라 예비 시어머니 몰래 사진을 하나 찍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저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휴대폰 번호를 주면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중학생 아이에게 각서 사진까지 받게 되었죠.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한 못된 짓에 대한 증거는 모을 만큼 모았으니 그것들을 모아 교육청에 바로 보낼까 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증거들을 달라고 하더니 곧장 예비 시어머니에게로 가는 거예요. 엄마, 증거물 교육청에 보내야지. 왜 그쪽으로 가죠? 증거물 교육청에 보낼 때 보내더라도 잠교육은 해주고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니? 얼른 따라오기나 해, 친정엄마. 저는 그렇게 예비시댁에 도착하게 되었고 곧장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잔뜩 짜증을 내며 대문 밖으로 나와 저희 두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죠. 아니, 두 사람이 끝난 사이인데 여기 뭐 볼 게 있다고 쫓아와요. 볼 일이 있어서 왔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아니, 나는 그쪽에게 할 말 없고. 아내 아들 집에 오면 파혼 얘기할 거니까? 내 집 근처에는 어르신도 아주 마세요. 아, 그래요. 이거 듣고도 우리 두 사람 쫓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 그러자 친정엄마는 곧장 제 휴대폰 속 녹취본에 재생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이 새파래졌고 어떻게든 녹취본을 빼앗으려고 난리를 쳤죠. 그러나 친정엄마는 휴대폰을 저에게 넘긴 후 예비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면서 참교육을 시전했어요.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다니 학창시절에 내가 가르치는 아끼는 후배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본인 교사 만들어준 스승도 몰라보고 제자들 등쳐먹는 망나니가 다 되었구나. 저를 가르쳤던 사람이라면 설마 희숙 선배 맞아요. 그래, 내가 내 스승 김희숙이다. 이게 선배 앞에서 목소리를 쩍 깔고 까불고 있어?
목소리부터 당당한 프러지가 뭐 대단히 권력 있는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까불고 있네. 아무래도 내가 너를 가르칠 때 인성교육을 빼먹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르친 애가 그딴 식으로 사는 꼴을 한 해가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거 교육청에 그대로 전송하려고. 친정 엄마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곧장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선배님을 못 알아봐서 죄송하다고. 다시는 망나니 같이 살지 않겠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며 눈물과 콧물 다 흘렸죠. 그러나 친정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예비 스택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교육청에 신고를 했죠. 그러자 교육청에서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일주일도 안 되어서 바로 조사를 나오게 되었고 예비 시어머니를 교장직에서 끌어내린 후 자격 박탈을 시켰어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그 일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죠. 저는 이번 일로 타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비 신랑이 모든 걸 알고 찾아와 싹싹 빌더라고요. 윤지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제발 파혼만 하지 말자. 네가 우리 엄마 못 보겠다면 차라리 내가 부모 자식 간 인연을 끊고 살게. 뭐라고? 어머니랑 인연을 끊겼다고? 재민 씨, 그게 말이 돼요? 진짜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파혼만 하지 말자. 저는 예비 신랑의 이야기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었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에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한몫하게 되었죠.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을 보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니 반성을 하면서 산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말에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식장에 들어가기까지 걱정을 참 많이 하셨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진짜 산에 들어가 살고 계시고 저희 부부도 수도권에 있으니 생각만큼 만날 일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저와 친정 부모님에게 극진히 하고 있어서 지금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아무리 반성을 하고 있다 해도 있었던 일이 없던 일처럼 되지는 않겠죠. 비록 저한테는 결혼 전에 김치 담그는 일만 시키셨지만 이런 사소한 것 빼고도 여태껏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니 그게 쌓여 이렇게 크게 온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그걸 깨닫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과거의 기억으로 남겨두고 시어머니와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긴 결혼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들 행복한 4월 되시고 가정에도 평온한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